반갑습니다, 학생들. 역사 2.0입니다. 다들 잘 지내고 있는가요?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선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휴업 상태가 조금 더 길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한국사 수업을 1번부터 3번까지 우리가 함께 온라인 수업으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았는데요. 앞으로 지금부터 4번 이후 학습지 내용도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시범 운영을 할 것 같습니다. 1번에서 3번 학습지의 수업을 온라인으로 듣지 못한 학생들은 역사 2.0 유튜브 채널에서 언제든지 복습이 가능하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이 수업 빠진 것을 보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사 학습지 1번, 2번, 3번을 배우면서 조선이 건국된 이후 제도가 정비되어가는 과정, 그리고 그 제도의 모습, 그리고 조선의 제도 정비가 완성된 이후에 조선 전기의 정치 흐름 모습을 사림, 훈구의 대결인 사화를 통해서 각각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훈구와 사림의 대결, 사화를 거치면서 결국 사림이 최종적으로 승리하고 조선 14대 임금 선조 때 중앙정치에 진출한 이후 붕당을 형성하는 과정까지 알아보았지요. 자, 이렇게 그동안 배워보았던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임진왜란입니다. 총 519년의 조선 역사를 우리는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서 구분짓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점이 되는 사건이 바로 1592년부터 7년 동안 진행이 되었던 임진왜란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 임진왜란의 배경, 전개, 그리고 그 결과까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과서 412페이지를 함께 펴보도록 합시다. 412페이지를 펴면 조선의 왕실 계보도가 나와 있을 텐데요. 우리는 이미 1번, 3번 학습지를 배우면서 각각에 해당하는 부분에 1번, 3번이라고 네모 표시를 하고 번호까지 매겨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배울 임진왜란은 14대 임금 선조 때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14대 임금 선조 부분에 네모를 표시하고 여기에 4번이라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사 학습지 뒷면을 보면 아래쪽에 빈 공간이 있습니다. 이 빈 공간에 오늘 우리가 배울 임진왜란의 전체적인 흐름을 간단하게 정리한 도표, 연표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화면에 표시해 놓은 내용대로 그림을 그리면 되는데요. 조금 작죠? 그래서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잠깐 그려보는 시간 가지고 본격적인 임진왜란의 수업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진왜란의 배경 시작해보겠습니다. 우선 조선이 건국된 이후 15세기 그리고 16세기 안팎의 당시 국제적인 정세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교과서 143페이지에 있는 지도와는 완전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대략적으로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교과서 143페이지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자, 가운데 지도의 한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 건너 일본이 있지요. 중국 땅으로 눈을 돌려보면 명나라, 그리고 조금 더 조선 기준 오른쪽 동북 쪽에 보면 여진족이 있습니다. 이렇게 조선, 명, 일본, 여진족의 여러 나라들이 있는 가운데 1592년 임진왜란 직전의 배경을 한 나라씩 살펴보도록 하지요. 우선 첫 번째 나라입니다. 바로 중국을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의 명나라는 점점 그 힘이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조선과 명나라는 오랫동안 친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명나라의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대신에 이 명나라를 위협하는 새로운 민족이 등장했는데 그 민족의 이름이 바로 여진족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조선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입니다. 조선, 일본과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비변사라는 기구가 설치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본과의 갈등 심화. 자, 일본에서 활동하는 일본인들로 구성되어 있던 해적을 우리는 왜구라고 합니다. 조선 전기에서 중기로 흘러갈수록 점점 일본 해적, 왜구의 침략이 잦아지는 상황이었죠.
이러한 왜구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조선 정부는 비변사라는 임시기구를 설치합니다. 변방, 바깥 세상, 국경, 변방의 일을 대비하는 기구라는 뜻의 비변사는 주로 적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설치했던 임시기구였습니다. 자, 조선의 상황 두 번째, 동인과 서인의 등장입니다. 자, 이 내용은 우리가 지난 3번 학습지에서 배웠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사림이 결국 중앙정치 진출에 성공한 이후에 이 기구를 차지하기 위해서 동인과 성인이라는 붕당을 만들고 서로 다투었다라고 했죠. 그 기구의 명칭 기억하십니까? 3사의 임명권을 가졌던 기구. 그렇죠. 바로 이조전랑입니다. 이조전랑을 누가 차지하느냐를 놓고 최초의 붕당인 동인과 서인이 등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조선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일본의 상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본은 오랫동안 여러 개의 세력으로 나누어진 채 전쟁이 계속되던 시대를 거쳐왔습니다. 이 시대를 역사에서는 전국시대, 전쟁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전국시대. 이 오랫동안 분열되어 있던 전국시대를 통일한 인물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되겠습니다. 오랫동안 분열되었던 일본을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제 대륙 중국에 대한 침략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까지 임진왜란이 발생하기 직전까지의 조선, 중국, 일본 각 나라별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임진왜란의 배경을 살펴보았고 이제부터는 이 임진왜란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그 전개 과정을 살펴볼 텐데요. 자, 우선 임진왜란의 전개 과정을 선생님은 다시 한번 단계별로 쪼개보았습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일본의 진격. 오랜 준비 끝에 전쟁 준비를 마친 도요토미 히데요시 일본군을 출정시킵니다. 대마도를 출발한 일본군은 부산에 상륙하면서 본격적인 전쟁이 발생합니다. 이때가 바로 1592년 5월 23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상륙한 일본군은 부산으로 들어가는 진지를 뚫기 위한 전투를 치르는데요. 이때 부산을 지켰던 진지를 부산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산진에 있는 부산진성을 놓고 공격하는 일본군과 수비하려는 조선군 사이에 전투가 발생합니다. 1592년 5월 23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학교의 정확한 이름이 그렇죠. 부산진 여자사음고등학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전투가 발생했던 임진왜란의 전투가 발생했던 부산진의 부산진은 오늘날도 그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부산진구라고 남아있지요. 지하철역에도 보면 부산진역이라고 있을 것입니다. 이 전투가 벌려졌던 부산진성, 이제 우리가 오늘날 살고 있는 부산의 지명을 기준으로는 범일동 인근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네, 부산진을 지키고 있던 장수는 정발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은 700여 명의 조선군으로 이제 오랜 기간 전쟁 준비를 끝내고 쳐들어왔던 일본군을 막기에는 부족했고 결국 반나절 만에 성은 함락되고 맙니다. 이후 일본군은 계속해서 진격해 나갑니다. 그리고 부산 일대를 당시에는 동래현이라고 불렀죠. 동래현을 완전히 차지하기 위해서는 동래성을 차지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래성을 차지하기 위한 일본군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을 지키고 있던 장수는 송상현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일화가 있죠. 일본군을 이끌고 있던 선봉 장수였던 고니시 유키나가가 송상현에게 글을 보냈다고 합니다.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싸우겠다면 싸울 것이로되 싸우지 않으려면 길을 빌려달라. 우리는 중국 명나라로 쳐들어가는 중이기 때문에 너희 조선군이 길을 열어주면 무사히 지나가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송상현은 그 요구를 거절하면서 다음과 같이 답장을 보냅니다. 싸워 죽기는 쉬우나 길을 빌리기는 어렵다. 일본군의 총공격이 시작되고 동래성은 함락됩니다. 그리고 이 동래성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일본군에 맞서서 저항합니다. 이 때문에 화가 났던 일본군은 동래성에 있던 군인들 뿐만 아니라 민간인,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수많은 민간인들을 끔찍하게 학살했다고 합니다. 부산 지하철 4호선에 수안역이라고 있습니다. 이 수안역 공사를 하던 중에
수많은 사람들의 뼈가 발견된 적이 있었죠. 그리고 이 뼈가 언제 어떻게 묻혔는지 알아본 결과 이 동래성 전투에서 학살되었던 수많은 조선 군인들과 조선 민간인들의 뼈라는 사실이 밝혀졌죠. 그래서 지하철 4호선 수안역에 가면 간단한 전시관이 있습니다. 동래성 전투와 관련된 간단한 기념관, 전시관이 있으니까 언제 한번 관심 있는 학생들은 방문해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진 그리고 동래성에서의 강렬한 저항을 뚫은 일본군은 계속해서 서울 한양을 향해서 진격해 나아갔습니다. 당황한 조선 정부는 당시 조선의 최고 장수라고 불렸던 신립에게 최정예 기병 부대를 주어서 일본군을 막도록 합니다. 신립이 이끄는 기병 부대는 충주 탄금대라는 곳에서 일본군과 맞서 싸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일본군을 막는 데 실패하고 조선군은 패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 정부는 더욱더 당황하기 시작하죠. 신립장군은 조선 최고 명장이었던 신립장군만큼은 일본군을 막아줄 것이라고 조선 정부는 믿었는데 그 기대가 무너지고 말았던 것이죠. 그리고 조선 정부는 한양에 있던 조선 정부는 이제 피신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이 피신을 하기 위해서 당시 세자였던 광해군에게 정부를 일부 나눠주고 임시정부, 임시조정을 이끌도록 합니다. 그리고 선조는 한양을 빠져나와서 개성, 평양을 거쳐서 의주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의주에 도착한 선조는 계속해서 명나라에게 지원군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광해군이 남은 정부의 절반을 이끌고 일본군에 맞서기 위해서 조선 조정을 다스리고 여러 백성들을 격려했다고 합니다. 자, 선조가 피신한 한양 일본군에게 결국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군은 조선 왕을 잡기 위해서 계속해서 북쪽으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최대 북쪽까지 나아갔던 그 지점이 바로 오늘날의 평양이었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임진왜란 초반의 모습, 일본군이 진격해가는 모습을 살펴보았는데요. 계속해서 일본군은 조선군을 물리치고 북쪽으로 나아가는 모습, 조선군은 계속해서 패배하고 심지어 임금마저 한양을 버리고 피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자, 이렇게 일본군이 초반에 손쉽게 전투에서 계속해서 승리를 거두었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일본은 포르투갈 상인을 통해서 수입한 최신 무기, 조총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조총을 바탕으로 하여서 오랫동안 철저하게 조선에 대한 공격 준비를 하고 쳐들어온 것입니다. 반면 조선군은 오랫동안 평화가 지속되면서 그 군사력이 약화되어 있던 상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는 조선군이 밀리고 심지어 나라가 멸망할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드디어 조선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조선의 반격은 우선 남쪽의 바다로부터 시작됩니다. 바다에서 싸우는 군대를 수군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조선의 대표적인 수군 장수, 그리고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을 물리쳤던 장수라고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한 사람 있을 겁니다. 그렇죠. 바로 이순신 장군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이끌었던 수군은 일본 수군을 곳곳에서 격파합니다. 여러 전투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전투로는 한 가지를 꼽자면 한산도 대첩이 있겠죠. 네, 이순신 장군이 이끌었던 수군이 일본 수군을 물리치면서 드디어 조선의 반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일본의 전쟁 계획은 이랬습니다. 일본 육군이 땅을 향해서 진격하면 바다를 통해서 일본 수군이 보급, 그러니까 식량이나 무기를 계속해서 전달해주는 방식을 취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 작전을 일본군은 수륙병진계획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 수륙병진계획, 땅으로도 나아가고 바다로도 동시에 나가야 했습니다. 하지만은 조선 수군이 바다에서 일본 수군을 격파하면서 이 수륙병진작전 계획이 완전히 물거품이 되었던 것이죠. 네, 학습지에는 약간 오타가 있는데요. 수륙병진 계획이라고 고쳐주기 바랍니다. 이 수륙병진 계획이 막히게 되면서 조선 땅에 상륙한 일본군이 일본 본토로부터 보급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즉, 점점점 오랫동안 전쟁이 길어질수록 조선 땅에 있는 일본군은 조선 수군에 의해서 고립된 상황이 진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조선 수군이 승리한다라는 소식이 각지에 전해지면서 계속해서 전쟁을 지면서 패배의식에 젖어있던 조선군, 조선 관군에게 용기가 생기면서 드디어 반격이 점점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조선의 반격 그 두 번째, 의병입니다. 의병은 한자말로 올바른 병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학습지를 보면 아래쪽에 의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나왔습니다. 나라가 적의 침입을 받아 위급할 때 백성들이 스스로 조직한 군대. 나라의 군대인 관군과는 정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백성들이 정식 군사훈련을 받지 않은 백성들이 스스로 무기를 들고 일어나서 싸웠던 군대가 바로 이 의병입니다. 군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의병의 등장은 일본군이 전혀 예상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병은 우리가 살고 있는,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리적 산의 모양, 강의 모양 등에 익숙하다는 점을 이제 장점으로 내세워서 일본군을 습격하고 도주하는 작전을 펼쳤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의병이 발생하면서 일본군은 보이지 않는 적에게 계속해서 공격당하는 상황이 지속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과서 145페이지 혹은 학습지에 보면 이 지도가 있을 겁니다. 선생님이 의병을 이끌었던 주요 인물들의 이름을 빨간색으로 한번 표시해 보았습니다. 조선의 반격 세 번째, 바로 관군입니다. 나라가 이끄는 군대를 관군이라고 부르는데요. 권율이 이끌었던 부대가 승리한 행주대첩, 김시민이 이끌었던 부대가 승리했던 진주대첩 등이 그 대표적인 전투입니다. 수군의 활약, 그리고 의병의 활약이 이끌어서 의병의 활약에 힘입어서 조선의 정규 군대인 관군 또한 일본군에게 본격적인 반격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전투 그리고 그 장수의 이름을 표시해 두었으니 살펴보기 바랍니다.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원래 관군이라는 단어의 뜻은 군대, 나라의 군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조선 수군도 엄밀히 따지면 조선 관군의 한 부분에 속합니다. 하지만은 조선 수군이 일본군에 맞서서 승리했던 수많은 결과물이 크기에 이 학습지에서는, 그리고 공부 내용에서는 조선 수군을 조선 관군과 따로 구분지어서 한번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조선의 반격 네 번째. 조선을 돕기 위해서 중국의 명나라 군대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조선과 명나라의 연합군이 평양성에서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을 물리친 평양성 전투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평양성에서 패배한 일본군은 결국 군대를 남쪽으로 내려서 한양까지 밀려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조선의 반격 그 네 번째, 중국 명나라의 지원군이 들어왔다입니다. 읽기 자료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 뒷면에 보면 신이 근심하는 것은 조선이 아니라 우리나라 명국경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 읽기 자료가 있을 겁니다. 자, 이 내용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중국인들이 당시 임진왜란에 참여한 이유가 드러납니다. 이 글을 읽어보면 중국 명나라가 임진왜란에 참가하면서 가장 걱정했던 것은 조선 그 자체가 아니라 중국 명나라가 침범당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중국 명나라 군대의 출동은 조선을 구원한다는 목적보다는 중국의 요동을 방어하고 자기 나라, 자국을 지키려는 목적이 더 컸음을 알 수 있다라는 부분도 확인해 두기 바랍니다. 자, 명나라의 지원 의도가 어쨌든 간에 처음에는 일본군의 침략으로 시작했던 이 임진왜란이 결국 일본군, 조선군, 그리고 중국의 명나라까지 참가한 동아시아 국제전쟁으로까지 번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네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일본군이 점점 전쟁에서 불리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불리해진 일본군은 명나라에게 잠시 전쟁을 쉬자 휴전을 제안합니다. 제의로 인해서 명나라와 일본 사이에 전쟁을 멈추기 위한 휴전회담, 협상이 진행됩니다. 하지만은 일본의 지나치게 무리한 요구로 인해서 결국 휴전회담은 실패로 끝이 나게 됩니다. 자, 한국 삭지를 보면 선생님이 일본군의 제외로라고 한 부분이 있는데, 휴전회담 부분에 이 제외로 오타입니다. 제의로 고쳐주기 바랍니다.
자, 한편 휴전 회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선은 분명히 이 전쟁은 휴전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전쟁 대비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일본군의 신무기였던 조총을 스스로 제작하여서 무기의 약점을 보완합니다. 그리고 훈련도감이라는 기구를 설치하면서 군사를 훈련시키는 등 다시 한번 일본의 침략에 대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한편 일본군 또한 휴전 회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남쪽의 경상도 지방으로 군대를 물리게 됩니다. 경상도 지방에서 주둔하는 일본군은 다시 한번 발생할 전쟁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휴전 회담은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휴전회담이 실패로 끝이 나게 되면서 다시 일본의 침략이 시작됩니다. 1592년 다시 발생한 이 전쟁을 우리는 정유재란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1592년부터 1598년까지 총 7년간 진행된 전쟁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일본의 휴전 회담 끝에 다시 진행된 전쟁을 정유재란이라고 부른다라는 용어 구분을 잘 신경 써주기 바랍니다. 네, 정유재란이 발생하였지만 그동안 꾸준히 전쟁 준비를 했던 조선군은 쉽게 밀리지 않습니다. 여러 전투가 있었는데요. 정유재란 중에 발생했던 전투 중 가장 대표적인 전투는 이순신이 얼마 되지 않는 13척의 배를 가지고 일본군 133척의 배를 격파했던 명량해전 등이 있습니다. 정유재란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의 전쟁 상황은 계속해서 나빠지기만 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 전쟁을 총지휘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하게 되고 그는 마지막 유언으로 전쟁을 멈추고 일본군을 철수시켜라는 이야기를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군이 철수하면서 총 7년간의 임진왜란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때 철수하는 일본군을 마지막까지 공격했던 전투가 바로 이순신 장군의 노량해전이었죠. 그리고 이 노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은 전사하게 됩니다. 이때 남겼던 유명한 얘기가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총 7년간의 임진왜란이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진행되었던 임진왜란, 조선, 일본, 중국의 명나라가 함께 참가했던 국제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전쟁이 진행되었기에 각 나라에 미쳤던 여러 가지 영향들이 매우 컸습니다. 그럼 그 영향과 전쟁의 결과를 나라별로 살펴보도록 하지요. 우선 첫 번째입니다. 전쟁의 배경 장소가 되었던 조선입니다. 오랜 전쟁으로 인해서 나라 땅, 국토가 황폐화되고요. 인구가 감소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문화재가 파괴되거나 약탈당하고 재정이 궁핍해집니다. 인구가 감소하고 생산량이 줄었기 때문에 조선 정부는 세금을 거둘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 정부의 세금이 궁핍해지고 이를 보충하기 위해서 조선 정부는 공명처업이라고 하는 문서를 발급합니다. 공명첩, 벼슬 임명장입니다. 하지만은 이름이 비어있는 벼슬 임명장이었던 것이죠. 즉 조선 정부는 돈을 받고 공명청의 공명첩에 이름을 적어주고 벼슬을 나누어주는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이 공명첩이 계속해서 발급되면서 조선의 신분 제도가 동요되었던 것이죠. 흔들렸던 것이죠. 네, 공명첩의 사진을 선생님이 지금 나타내 보았습니다. 전쟁의 영향 두 번째입니다. 일본을 살펴보도록 하지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합니다. 무리하게 전쟁을 추진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하면서 도요토미 정권이 흔들리게 되고 결국 붕괴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도쿠가와 이에야스라고 하는 인물이 주도하는 새로운 정부가 세워지게 되는데 이 정부의 이름은 바로 에도 막부입니다. 이후 에도 막부는 조선과 화해하게 되고 조선 통신사를 통해서 조선과 일본 사이에 문화 교류가 진행되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임진왜란의 과정에서 수많은 인물들이 일본으로 납치됩니다. 특히 도자기를 만들었던 도공이나 성리학을 연구했던 성리학자들이 납치가 되었는데요. 이 인물들이 일본에 가면서 일본의 도자기 문화 그리고 성리학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의 영향 세 번째입니다. 중국이죠. 중국의 명나라. 오랫동안 전쟁에 힘을 썼던 명나라는 더욱더 그 힘이 약화됩니다.
대신 중국 명나라가 힘이 약해진 틈을 타서 여진족이 성장하게 되고 여진족은 결국 후금이라는 나라를 건국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펴보기 지금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45페이지입니다. 146페이지입니다. 147페이지입니다. 147페이지 151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임진왜란의 발생 배경, 전개, 그리고 그 결과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은 임진왜란 이후 조선이 변화하는 국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 나가는지 그 과정들을 광해군의 중리배교, 정묘 병자호란, 그리고 북벌운동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이 했습니다.